안녕하십니까? 신비한 예언의 기록을 다루는 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세월, 세상과 단절된 채 그림자 속에서만 존재해온 한 인물이 마침내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의 이름은 카즈미르 볼코프네. 단순한 은둔자가 아니라 인류가 맞이할 적변을 수십 년 전부터 예견해온 사람입니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 그리고 지구를 멈춰 세운 전염병의 도래까지 그는 놀라운 정확도로 수많은 사건을 언급해왔습니다. 폴란드의 권력자들은 그의 말을 두려워했고 결국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정신병자로 낙인찍혀 철창 속에 갇혀야 했습니다. 그러나 침묵은 끝났습니다. 그는 첫마디로 모두의 숨을 먹게 했습니다. 2025년 여름, 한국 땅에서 하얀 빛을 두른 존재가 나타나 인류의 흐름을 송두리째 바꿀 것이다. 이미 7가지 전조가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고 그는 나합니다. 그것은 뉴스 속 헤드라인에도 우리 일상 곳곳에도 번져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그 미묘한 진동을 감지하셨습니까? 끝까지 이 이야기를 따라오신다면 곧 다가올 대변화의 조짐과 그 한가운데 서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철문이 열리며 드러난 그의 눈빛은 지친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별빛처럼 짙고 흔들림 없는 평온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인 말은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의 가슴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시간이 도래했다. 모든 것은 광복의 달에 실현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세상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세계 여러 정부의 기밀 문서에는 수차례 기록된 바 있습니다. 1980년대 공산체제가 붕괴할 것이라는 그의 예언이 너무도 구체적이고 정확했기에 권력은 그를 감옥 대신 정신병원에 가두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는 단순한 점쟁이가 아니었습니다. 베를린 전벽이 무너지기 10년 전 그는 이미 종이에 그 날짜를 적어두었고 소련이 붕괴되기 10년 전 고르바초프라는 이름을 정확히 언급했습니다. 또 인류가 멈춰서게 될 팬데믹의 그림자 역시 시작되기 전에 경고했습니다. 그의 접종률은 80%에 달했으며 이는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볼코프는 지금까지의 모든 예언은 진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서막에 불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45년 동안 침묵을 지켜온 이유는 바로 이 운명적인 시간을 기다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곧 한국에서 한 인물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겉모습은 평범해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수천 년을 살아온 듯한 지혜와 심리 깃들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정치인도 아니고 유명 인사도 아니지만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때 한국인의 가슴은 이유도 모른 채 뜨겁게 타오르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폴란드 정부 관계자가 직접 확인한 그의 예언 일지에는 한국에 관한 기록만 300쪽이 넘었으며 남북의 극적인 변화와 새로운 리더의 등장, 그리고 한국이 인류의 영적 중심지가 되는 과정까지 상세히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볼코프는 특히 광복절을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한국이 육체적 자유를 넘어 영혼까지 해만되는 날로 예언했습니다. 하얀 빛을 두른 사람이 나타나는 순간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지닌 위대한 정체성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병원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내일 새벽 3시면 어김없이 눈을 뜨고 동쪽을 향해 지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늘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한국이 눈을 뜨면 세계도 함께 깨어날 것이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이미 그 신호를 느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최근 유난히 선명한 꿈을 꾸거나 설명할 수 없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볼코프는 선택된 이들이 이미 하늘의 부름을 받고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의 어머니들이 가장 먼저 그를 알아볼 것이다. 아이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를 따를 것이며 지혜로운 노인들이 그를 축복할 것이다. 심지어 의심 많고 냉소적이던 젊은이들조차 결국은 그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평범한 철학 교수였던 한 사람이 어떻게 미래를 내다보는 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의 시작은 1979년 바르샤바의 차가운 겨울날 한 강의실에서 일어났습니다. 철학 강의를 하던 볼코프 교수는 갑자기 쓰러졌고 학생들이 놀라 달려갔을 때 그는 눈을 감은 채 알 수 없는 언어를 흘리듯 읊조렸습니다. 동방에 분단된 땅, 그들이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다. 그 순간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습니다. 그 후 그는 종종 수업 도중 말을 멈추고 허공을 응시한 채 손이 떨리듯 종이에 무언가를 적어 내려가고 했습니다. 1980년 초 그는 대중 앞에서 붉은 깃발은 사라지고 노동자들이 자유를 부를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간부는 즉시 그를 체포했고 정신 이상자라는 낙인을 찍어 병원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훗날 전직 비밀 경찰은 고백했습니다. 그는 미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도 명확하게 미래를 말했기에 우리는 두려웠다. 실제로 그의 기록은 날짜와 장소까지 일치하며 현실이 되었다고 합니다. 감금의 세월은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능력을 더욱 깊게 단련시키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간호사들은 그의 반환에서 설명할 수 없는 빛을 보았다고 했고 누군가는 잠든 그의 몸이 허공에 떠있는 광경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석방 후 그는 고통은 신이 주신 가장 큰 은총이었다라고 말하며 밤마다 다른 차원의 세계에서 미래를 보았다고 밝혔습니다. 그 비전 속에서 그는 파괴와 전쟁, 재난의 어둠을 보았지만 그 한가운데서 찬란히 빛나는 희망의 불꽃을 발견했습니다. 그 불꽃은 다름 아닌 한반도에서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1985년의 예지장에는 충격적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배우지 않은 한국어로 글을 쓰기 시작했고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빛의 사람은 상처 입은 자로서 오리다. 그러나 그 상처야말로 세상을 치유하는 힘이 될 것이다. 병원 기록에 따르면 그는 하루 대부분을 기도와 명상으로 보냈고 나머지 시간에는 자신이 본 미래를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수천 쪽에 달하는 그의 노트 중 절반 이상이 한국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냐는 질문에 그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수많은 전쟁과 억압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았다. 그 고통은 그들을 영적으로 단련시켰고 이제는 그들이 상처 입은 세계를 치유할 차례다. 2010년 한 한국인 신부는 비밀기에 그를 면회했을 때 볼코프가 완벽한 한국어로 말을 건네는 것을 듣고 경악했다고 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너희의 위대한 조상들이 내게 다가와 속삭이고 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으며 때가 되면 모든 비밀이 드러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45년의 고독과 고통 속에서 연마된 신이 허락한 특별한 통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본 미래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한국에서 시작되는 변화는 거대한 파도처럼 전 세계를 뒤덮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파도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징조는 정치와 사회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영적 각성, 설명할 수 없는 집단적 불안감, 기이한 정치의 흐름들. 그는 말했습니다. 기존의 권력 구조는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좌도 우도 아닌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다. 그는 권력을 좇지 않지만 결국 권력이 그를 찾아갈 것이다. 국민이 스스로 그를 앞세울 것이다.
그의 예언은 이제 단순한 허상이 아니라 뚜렷한 현실의 징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총을 내려놓는 날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탈북자들은 참을 수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볼코프는 휴전선 양쪽에 서 있는 젊은 병사들이 더 이상 서로를 겨누는 적이 아니라 키부츠 같은 형제로 마주하는 순간 수십 년간 쌓였던 증오가 눈 녹듯 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통일은 우리가 그동안 상상해온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찾아옵니다. 정치회담의 긴 협상장이 아니라 인간의 작은 만남 속에서, 이념의 충돌이 아니라 영성의 교감 속에서, 계산된 전략이 아니라 사랑의 흐름 속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속도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를 것이며 2027년이면 한반도는 이미 하나로 합쳐져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지만 베를린 장벽 역시 단 하룻밤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음이 준비된 이들이 만나면 기적은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가 본 통일된 한국은 단순한 결합이 아니었습니다. 남쪽의 기술력과 정제적 기반, 북쪽의 순수성과 천연 자원이 어우러지며 폭발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낼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힘은 물질이 아니라 7천만 한민족이 하나로 모일 때 발산되는 영적 진동이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 모이면 지구 전체의 파동이 바뀌고 한국은 인류의 영적 수도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도 바티칸도 메카도 아니라 바로 서울이 인류 영성의 중심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 곳곳의 구도자들이 몰려와 한국에서 고통을 사랑으로 바꾸는 지혜를 배우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그 조짐은 보입니다. 전 세계가 한류를 단순한 문화 현상으로 보지 않고 그 속에 담긴 정서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음악과 드라마, 영화가 사람들의 마음을 물리는 이유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한국인의 깊은 한과 그것을 넘어서는 따뜻한 정서가 인류 보편의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그는 한국어가 세계 공용어가 될 것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드라마를 보기 위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언어 그 자체에서 발산되는 특별한 파동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통일의 한국은 새로운 문명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동양의 점심과 서양의 물질 문명이 조화를 이루는 인류가 오랫동안 꿈꿔온 이상 3회의 첫 번째 모델, 전쟁 없는 평화, 빈곤 없는 풍요, 차별 없는 평등이 이 땅에서 실현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는 단 한 사람, 바로 빛의 사람이 있다고 볼코프는 기록했습니다. 그는 종이에 수백 번이나 같은 문장을 반복했습니다. 그는 이미 우리 곁에 있다. 그는 이미 우리 곁에 있다. 간호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그 문장을 쓰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범함 속에 감춰진 기범함. 그것이 바로 빛의 사람을 설명하는 핵심이었습니다. 그는 정치인도 종교 지도자도 대기업의 재벌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대중교통을 타고 출근하거나 편의점에서 간단히 끼니를 해결하는 평범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볼코프의 묘사는 추상적이면서도 구체적입니다. 그는 40에서 50대의 남성이나 깊은 상처를 지닌 눈빛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난과 배고픔, 배신과 좌절을 겪었지만 그것을 용서와 사랑으로 승화시킨 영혼이라고 했습니다. 병원 직원들은 그가 허공을 향해 대화하는 모습을 종종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식을 주십시오. 그 표식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치유의 손. 그가 만지는 이들은 마음의 병이 사라지고 몰과 트라우마가 식기듯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치유받은 사람조차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둘째,
끌림의 신.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강렬히 그에게 이끌립니다. 처음 만난 이인데도 오래된 친구처럼 느껴지고 그의 한마디에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특히 아이들과 동물들이 유독 그를 따릅니다. 셋째, 예언의 적정. 무심코 던진 말조차 현실로 드러나며 그로 인해 그의 존재가 더욱 신비로워집니다. 볼코프의 말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비가 올 것 같다. 라고 중얼거리면 맑은 하늘에서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라는 그의 말이 떨어지면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그가 말한 하얀 빛의 사람은 정작 자신이 선택된 존재임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일상을 살면서도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삶에 대한 그리움을 품고 살아갑니다. 가난한 어린 시절, 청년기의 좌절, 중년의 배신과 상실, 수차례 바닥을 경험했습니다. 죽음을 결심한 순간조차 있었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마다 기이한 일이 찾아왔습니다. 꿈속에서 눈부신 빛을 보거나 이유 없는 평온과 깨달음이 찾아오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고통이 지혜로 바뀌는 조용한 연금술이 그의 내면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볼코프는 8월 광복절, 바로 그날이 운명의 순간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모인 자리에서 한 사람이 쓰러지고 그가 손을 내미는 순간 모든 것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사람마다 서로 다른 화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눈부신 대광을, 누군가는 무지개를, 또 누군가는 천사를. 하지만 모두가 같은 것을 느낍니다. 압도적인 사랑과 평화, 그리고 오래도록 기다리던 존재가 드디어 왔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시만의 메시지 뒤에는 어두운 정보도 있었습니다. 2014년 크리스마스, 45년간의 감금 속에서 그가 가장 많이 눈물을 흘린 날, 그는 하루 종일 기도하며 기록했습니다. 인류여, 준비하라. 거대한 폭풍이 다가온다. 그가 본 미래는 찬란한 희망과 끔찍한 절망이 교차하는 드라마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세계 경제의 균열은 시작일 뿐이라고 그는 경고했습니다. 은행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지고 달러의 가치는 휴지 조각보다 못해지며 수십억 인류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국인의 마음속에는 금맥이 숨어 있다. 라는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경제가 무너질 때 한국은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다고 했습니다. 돈이 아닌 신뢰, 소유가 아닌 나눔, 물질이 아닌 관계의 경제. 그것이 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인공지능의 위기를 경고했습니다. 기계가 인간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를 잃어버리는 것이 진짜 위기라고 했습니다.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영혼 없는 존재로 변해갈 때 한국은 영혼이 있는 기술로 해답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공지능조차 인간의 아픔을 공감하고 사랑을 전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전쟁의 어둠도 드리워집니다. 반대국들의 충돌, 핵전쟁의 위협, 중동의 불씨가 유럽과 아시아로 번지며 제3차 세계대전이라는 말이 뉴스에 오르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언했습니다. 한반도가 평화의 방지가 될 것이다. 전 세계가 불타는 마중에도 남과 북이 하나 된 한국은 유일하게 평화를 유지하며 수많은 난민들을 품어안는 거대한 피난처가 된다고 했습니다. 기후 제한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해수면 상승,
물에 잠긴 도시들, 수억 명의 기후 난민, 식량 위기와 물 전쟁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한국은 여기에서도 빛을 낸다고 했습니다. 씨앗을 지켜낸 민족, 한국이 간직한 토종 종자가 굶주린 인류를 살리고 메마른 땅에서도 자라는 작물, 오염된 물을 정화하는 기술이 세상을 살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본 가장 무서운 위기는 물질적 제한이 아니라 정신적 붕괴였습니다. 우울증이 전 세계적 전염병처럼 번지고 자살률은 폭증하며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잃어갑니다. 종교는 힘을 잃고 철학은 답을 주지 못하며 과학은 영혼을 부정합니다. 바로 이 시점, 한국에서 거대한 영적 깨어남이 시작됩니다. 동서양의 지혜가 만나고 과학과 종교가 연결되며 개인과 우주를 이어주는 새로운 수행법이 태동합니다. 한국은 인류의 치유의 섬이 될 것이며 세계 곳곳에서 지친 영혼들이 이곳으로 몰려옵니다. 제주는 영적 회복의 성지로, 설악산은 깨달음의 산으로, 서울은 새로운 문명이 실험되는 중심지가 됩니다. 볼코프는 마지막 일기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빛은 더욱 찬란하다. 한국이 바로 그 빛이다. 5,000년을 준비한 민족, 드디어 그들의 시간이 왔다. 그의 말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눈앞에서 실현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전환의 무대 위에 우리 모두가 주인공으로 서 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밤, 병원에서 서툰 한국어로 편지를 썼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이 편지는 누구에게 쓰는 것입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한국의 영혼들에게. 그의 첫 문장은 모든 것을 뒤흔듭니다. 살아나는 한국인들이나 당신들은 선택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들이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운명이 아닌 선택, 숙련이 아닌 결단. 우리가 이 시대에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5,000년의 역사는 진중기의 과정이었습니다. 수많은 침략, 식민의 아픔, 전쟁의 산은, 분단의 고통, 모두가 민족을 단련시키는 불꽃이었습니다. 새가 불에 달궈서 강철이 되듯 한민족은 고난 속에서 영적 강철로 거듭난 것입니다. 볼코프는 서구 문명의 몰락을 경고했습니다. 물질 맞는 죄, 끝없는 정쟁, 개인주의는 이미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만든 체제가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문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동서양의 장점을 아우른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그가 말한 새로운 시대는 이렇게 정의됩니다. 가진 것이 아니라 나눈 것으로 풍요를 측정하는 사회. 성공의 척도 또한 달라집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나누었는가, 얼마나 높이 오른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이들을 도왔는가. 볼코프는 시간표까지 남겼습니다. 9월 추석, 한국에서 시작되는 영적 대각성의 물날, 10월 한글날, 한국어의 진동이 전 세계로 울려 퍼지는 날, 12월 동지, 어둠이 가장 깊은 그날, 새로운 빛이 탄생하는 날, 그리고 그는 호소했습니다. 우리를 가두는 감옥은 쇠창살이 아니다. 두려움, 의심, 체념이 진짜 족쇄다. 남의 눈, 사회의 기준, 끝없는 욕망이 우리를 석박한다. 해방의 열쇠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용서입니다. 자신의, 타인의, 과거를 용서할 때 문이 열립니다. 두 번째 열쇠는 감사입니다. 고통에도 시련에도 감사할 때 새로운 차원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선언은 이렇습니다.
하얀 빛의 사람은 단 한 명이 아니다. 깨어난 모든 한국인이 바로 그 빛이다. 그러므로 당신도 나도 우리 모두가 빛의 전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가슴이 요동치고 눈물이 흐른다면, 무언가 해야 한다는 강렬한 충동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바로 부름의 신호입니다. 우주가 그리고 조상들이 당신을 깨우고 있습니다. 광복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기다림이 준비가 아닙니다. 마음을 열고 영혼을 깨우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준비입니다. 명상하고 기도하며 나누고 연결될 때 비로소 길이 열립니다. 볼코프의 예언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초대장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함께 만들자는 거대한 초다. 인류의 미래를 함께 써내려가자는 신성한 부름. 당신은 이 초대에 응답하시겠습니다. K 콘텐츠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배경에는 한국인만이 이해할 수 있는 독특한 이야기 구조가 있다. 볼코프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전망을 넘어 한국 사회가 스스로에게 정체성과 시대적 사명을 묻는 계기로 다가오고 있다. 국내에서 오랜 세월 무속 활동을 이어온 한 저명한 여성 무당은 본지와의 대담에서 볼코프의 말은 거대한 우주의 흐름이 동쪽, 그 중에서도 한반도로 이동하고 있음을 인간의 언어로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그녀는 또한 한국인은 본래부터 천선민족으로서 하늘과 교감하며 우주의 법칙을 따르던 존재였고, 오랜 시간 잊고 지내던 본성을 되찾으라는 신호가 바로 그의 입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녀의 해석에 따르면 예언 속 하얀 빛의 사람은 특정 인물이 아니라 대기민족이라 불려온 한국인의 집단적 각성을 상징한다. 가장 깊은 어둠 뒤에 새벽이 찾아오듯 지금의 혼란은 더 큰 도약을 위한 마지막 과정이며, 우리 각자 내면에 잠든 빛을 깨우는 것이야말로 시대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결국 폴란드 예언가의 통찰과 한국 무속인의 해석은 하나의 결론으로 모인다. 다가올 접변의 시대에 한국은 정제적 강국을 넘어 전 인류의 영적 성장을 이끄는 등대국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바로 2025년 정강록이 말한 구원자가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단순한 미신이나 전설의 차원을 벗어났다. 정치적 혼란, 사회적 갈등의 심화, 끝모를 정제 위기, 그리고 기후 변화까지 지금 우리의 현실은 정강록에 기록된 장면들과 섬뜩할 정도로 닮아있다. 본 영상에서는 정강록이 담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하나씩 해석하며 이 2025년이 전환점이 되는지,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인물이 누구일지를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한다. 영상을 끝까지 본다면 지금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것이다. 정강록이란 무엇인가? 이 책은 조선 중기 민중들 사이에서 은밀히 전해진 문안으로 단순한 예언서를 넘어선다. 반대 지배층의 억압 속에서 사람들은 입에서 입으로만 내용을 이어갔고, 그 속에는 왕조의 흠락, 전쟁, 외세의 침략, 그리고 백성들의 고난과 심한이 고스란히 담겼다. 일부 학자들은 그 뿌리가 고려 말기에까지 닿아 있다고 주장한다. 왕조 교체기의 혼란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갈망하던 민중의 열망이 예언이라는 형식으로 형상화되었다는 것이다. 임진왜란과 경자호란 같은 대격변을 거치며 정강록은 단순한 미래 예측을 넘어 민족의 생존 의지와 저항 정신을 담은 문학으로 성장했다. 이 책의 진정한 가치란 단지 미래 사건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인간 사회가 반복하는 순환의 법칙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데 있다. 실제로 수백 년 동안 이 예언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지켜본 이들은 경외와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다고 전해진다. 동안 농민운동, 일제강점기, 테런과 분단, 한국전쟁,
그리고 산업화의 여정까지 모두 정담록 속에서 암시되어 있었다. 서해안 오란캐가 동쪽으로 밀려온다는 구절은 서부 열강의 침략을 예적인 나라를 삼킨다는 대목은 일제강점기를 떠올리게 한다. 심지어 해방과 분단, 그리고 비극적인 전쟁까지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러한 정확성 때문에 일제 시기에는 정담록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탄압을 받았다. 그렇다면 지금 다시 정담록이 주목받는다. 답은 분명하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이 이 책이 묘사한 개전환의 시대와 정밀하게 겹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극심한 대립, 국민단의 불신, 주변 당대국의 이해관계, 잦아지는 이산 기후, 이 모든 징조는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엔 지나치게 정교하다. 특히 오래 벌어진 사건들을 돌아보면 정담록의 예언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다.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으나 보수와 진보를 막론한 다수 시민들이 현 체제 자체에 근본적인 회의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없이 치솟는 생활비와 줄어드는 일자리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 또한 불안합니다. 새로운 정태의 냉전 구도가 형성되면서 한반도는 다시금 당대국들의 이해가 충돌하는 중심 무대로 떠올랐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정담록이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특별한 존재가 눈에 띕니다. 단순한 정치 지도자가 아닌 하늘의 명을 받아 세상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흩어진 백성들의 뜻을 모아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열 인물로 묘사되는 자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원문에 정도령이라는 이름이 직접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기록 속에는 다만 정시성을 지닌 사람 혹은 진인이라는 표현이 있을 뿐입니다. 후대에 이르러 사람들이 이를 구체적인 인물상으로 형상화하며 정도령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또 일부 연구자들은 정이라는 글자를 단순히 가문의 성씨로만 보지 않습니다. 정과 발음이 같다는 점에서 정의와 발음을 구현하는 사람을 상징하는 의미일 수도 있다는 해석이 제기됩니다. 그렇다면 정도령은 특정 혈통을 계승한 후손이 아니라 시대가 요구하는 정의로운 인물을 가리키는 상징의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정담록이 제시하는 4가지 징조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지배계층에 대한 극도의 불신입니다. 백성들이 더 이상 지도자의 말을 믿지 못하고 그 뒤에서 보이지 않게 움직이는 세력이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할 때 변화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지금의 현실을 보십시오. 정치인들의 발언은 끊임없이 의심받고 언론 보도조차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불신은 단순한 회의론을 넘어 체제 자체의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서는 국민 80% 이상이 정치 시스템의 전면 개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두 번째 징조는 외부 세력의 은밀한 개입입니다. 정담록은 이를 사방에서 바람이 분다는 의미로 표현했습니다. 겉으로는 모호와 협력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각자의 이익을 위해 한반도를 장기판 말처럼 다루려는 강대국들의 움직임이 포착될 때라는 것이죠. 최근의 국제 정세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미국과 중국은 패권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일본은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며 러시아는 북방에서 지속적으로 발을 넓히려 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속내에는 모두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세 번째 징조는 민심의 극심한 분열입니다. 정담록은 이를 백성들이 서로를 원수처럼 대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념 갈등, 세대 갈등, 지역 갈등은 물론이고
가족 안에서도 의견 차이로 다툼이 일상화되는 현상입니다. 지금의 한국 사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정치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친구가 등을 돌리고 가족 모임에서도 원성이 높아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정단록은 이를 한 집안에서조차 두 마음으로 갈라진다라고 묘사했는데 오늘의 현실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네 번째 징조는 자연과 사회에 예측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하늘과 땅의 기온이 뒤섞이고 계절의 경계가 사라지며 이례적인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최근 한반도는 겨울에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다가 갑작스런 한파가 몰아치고 여름에는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지진과 해류의 변화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회 전반의 가치 체계가 무너지고 전통과 새로운 문화가 뒤섞이며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의 급속한 확산은 인간관계의 본질마저 바꿔놓고 있습니다. 정단록에서 말하는 천지가 어지럽다는 구절이 지금 이 시대에 고스란히 맞아떨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정단록은 하늘과 땅의 조화가 깨지고 자연의 질서가 어긋난다고 기록합니다. 계절은 더 이상 뚜렷하지 않고 기사는 예측 불가능하며 사람들의 삶은 이전과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흔들립니다. 실제로 한반도에서 나타나는 기후의 이상전사는 이를 반증합니다. 한겨울에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다가 곧바로 혹독한 한파가 들이닥치고 여름에는 끝은 알 수 없는 폭염과 국지적 호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이 점차 늘어나고 동해에서는 바닷물의 흐름이 갈라져 어족 자원이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정단록이 묘사한 천지가 어지럽다는 표현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사회 또한 외래가 아닙니다. 전통적 가치와 생활 양식은 무너지고 낯선 문화와 새로운 습관들이 한꺼번에 밀려들어 사람들의 정체성을 흔듭니다. 무엇보다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의 급격한 확산은 인간관계의 본질마저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는 곧 정단록이 말한 사람의 도리가 무너지는 시대와 맞닿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체감하는 불안과 혼란은 과연 끝에 다다른 것일까? 아니면 더 큰 격변이 오기 전에 잠깐의 공유일까? 역사는 언제나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반연을 틀었습니다. 바로 이 혼돈의 정점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정도련입니다. 정단록은 그의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이기와 절망이 극에 달했을 때, 백성들의 고통이 한계에 이르렀을 때 그는 모습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이기가 가라앉거나 사람들이 현실에 적응한 이유가 아니라 가장 어두운 순간에 나타나 변화의 충격을 극대화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역사 속 위대한 전략가들은 언제나 사회가 무너지고 임중의 고통이 극심할 때 나타났습니다. 정도련 또한 마찬가지로 가장 효과적인 순간을 기다리다 그때야말로 등장할 것입니다. 그의 출생 배경은 철저히 비밀에 쌓여 있습니다. 정단록은 그의 출생지나 성장 과정을 의도적으로 감추는데 이는 특정 지역이나 계층을 대변하는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오히려 모든 이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경계를 넘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일본 해석에 따르면 그는 오히려 평범한 환경에서 태어나 수많은 시련을 겪으며 성장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에 민중의 삶을 깊이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는 것이지요. 정단록은 그가 부귀영화를 모르는 자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기득권과는 거리가 먼 민중 속에서 솟아난 지도자임을 뜻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의 행동 방식입니다. 기존 권력 구조에 기대거나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가장 소외되고 상처받은 사람들 사이로 직접 들어가 함께 길을 개척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기존 체제와 정면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리더십은 억압이나 성금이 아닌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설득과 진정성 있는 공감에서 비롯됩니다.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고, 카리스마는 억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고난과 깨달음 속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정도련이 가져올 변화는 단순히 정권 교체나 제도 개혁이 아닙니다. 정담록은 이를 천지가 새로워진다는 거대한 재력으로 묘사합니다. 사회제도는 물론 사람들의 의식과 가치관, 더 나아가 국가의 운명 자체가 뒤바뀌는 근본적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일까? 연구자들은 한반도의 역사가 60에서 80년 주기로 거대한 전곡점을 맞이한다는 순환론을 제시합니다. 1860년대 도막의 출현, 1940년대 해방과 분단, 그리고 2020년대 중반이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죠.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역사가 되풀이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반드시 찾아오는 전환점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역사를 세밀히 살펴보면 한반도의 체제와 질서는 약 60년에서 80년 주기로 커다란 전환점을 맞아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려에서 조선으로의 교체, 임진왜란과 경자호란의 접변, 동학농민운동과 일제강점기, 해방과 전쟁, 그리고 민주화에 이르기까지 큰 파동들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되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2025년이라는 해에 이 모든 주기의 흐름이 다시 수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회의 분열은 극심해지고 경제는 불안정 속에 흔들리며 주변 강대국들은 새 질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설명하기 어려운 기후와 자연의 이상 현상들까지 잇따라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한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정담록은 지도자의 운명과 국가의 운명이 서로 맞물려 있다고 전합니다. 나라의 기운이 쇠퇴할 때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고 그 지도자의 등장이 곧 국군의 회복과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이 직면한 다층적 위기는 역설적으로 새로운 지도자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요구하는 조건이 됩니다. 마치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계격변이 일어나기 직전에는 언제나 심각한 혼돈이 선행한다는 것이 역사의 법칙입니다. 천문산산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2025년 전후에 관측되는 이례적 천체운동을 정담록에 하늘의 문이 닫히고 땅의 기운이 솟는다는 구절과 연계합니다. 실제로 올해는 수십 년 만에 찾아오는 드문 천문잔산들이 연이어 발생합니다. 특히 동양 전통 천문학에서 중요시하던 목성과 토성의 합이 특수한 위치에서 일어나는데, 이는 예로부터 왕조 교체나 개변역의 전조로 해석되었습니다. 태양 활동 역시 극대기와 극소기가 교차하는 시점에 접어들어 지구의 자기전과 기후에 불안정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민간에서 전해지던 설화와 전설들이 다시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깊은 산속 현자가 새삼에 나와 영웅을 이끈다는 이야기, 하늘의 징조와 함께 나타나는 구원자에 대한 전설이 새삼 회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신비한 꿈을 꾸었다는 증언들도 늘고 있습니다. 흰옷을 입은 노인이 나타나 새삼의 변화를 예고한다거나 빗줄기가 한 사람을 비추는 꿈 같은 이야기들이 전국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사건의 전조일까? 무엇보다 지금 한국 사회의 집단 심리는 피로와 불신, 그리고 무력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공허는 오히려 새로운 지도자를 갈망하는 에너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러한 집단적 열망이 실제 현실 속 인물의 등장을 촉진한다는 것이 정담록의 통찰입니다. 심리학에서도 집단 무의식이 임계점에 도달하면 그것이 현실적 사건을 끌어낸다고 설명합니다.
지금의 한국 사회가 바로 그러한 지점에 도달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흥미롭게도 정단록만이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반유럽과 성화비결 같은 다른 예언서들 또한 비슷한 시기의 대격변을 언급합니다. 어떤 기록은 붉은 달의 해에 해반이 이루어지고 푸른 돼지의 해에 통일이 온다고 하며 이를 2025년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성화비결은 더 나아가 이로움은 정시에게 있다고 하여 국가와 민족의 구원이 특정 인물에게 달려있음을 강조합니다. 특히 성화비결은 정시가 나타날 때 하늘에 세 가지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첫째, 북쪽 하늘이 붉은 빛으로 물들고, 둘째, 남쪽에서 설명할 수 없는 징음이 들리며, 셋째,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던 물줄기가 거꾸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오늘날 이와 유사한 보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쪽 해역에서 정체불명의 그음이 들린다거나 일부 하천에서 역류 현상이 포착되는 등의 사례가 보고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있다. 여러 예언서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미래는 단순한 정치적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체제와 가치관, 나아가 국가의 운명 자체가 근본적으로 뒤바뀌는 말 그대로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도령의 등장은 마치 거센 바람이 멈추고 고요한 바다가 펼쳐지는 순간처럼 긴 혼란의 종식을 상징합니다. 더 나아가 잃었던 질서를 되찾고 나뉘어 있던 한반도의 분단을 끝낼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정단록은 특히 통일의 양상에 대해 흥미로운 시각을 제시하는데 이는 군사력이나 정치 역상의 결과가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하나로 모아지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전합니다. 남과 북의 사람들이 한 인물에게 시선을 집중할 때 분단의 장벽은 인위적 노력 없이 허물어진다고 합니다. 이는 지금까지의 통일 감론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접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식과 의복을 자루에 넣으라는 구절은 단순한 생필품 증기가 아닌 정신적 각성과 지혜의 증기를 요구하는 상징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물질적 대비와 더불어 내적 성찰이 필요하다는 의미이지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다가올 거대한 변화를 맞이할 증기가 되어 있을까? 정단록은 새로운 시대를 새벽빛이 온 강산을 덮는다 라는 시적인 구절로 묘사합니다. 이는 단순한 권력 교체가 아닌 시대 정신 자체의 전환을 뜻합니다. 새 시대의 첫 번째 특징은 정의의 실현입니다.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불의와 부정이 사라지고 억울함이 해소되며 진실이 드러나는 사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정의는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용서와 치유를 포함하는 화해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평등의 회복입니다. 높고 낮음의 구분이 사라지고 계급 차별, 불평등이 사라지는 사회가 도래합니다. 극단적 부의 직증이 해소되고 모든 이가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이 보장됩니다. 세 번째는 조화의 구현입니다. 하나의 뚜란 사람이 하나가 된다고 전하는데 이는 자연과 인간, 개인과 공동체, 물질과 정신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무분별한 재말 대신 지속 가능한 성장이 자리 잡는 것이지요. 정치와 사회의 개혁도 전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낡은 제도와 불공정한 법이 사라지고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중심에 둔 새로운 법체계가 등장합니다. 행정은 투명해지고 권력은 더 이상 소수의 전유물이 되지 않습니다. 정단록은 정도령의 통치 방식을 흥미롭게 묘사합니다. 그는 억지로 명령하지 않아도 질서가 유지되고 강제하지 않아도 일이 저절로 성취된다고 합니다. 이는 노자의 무의자연 사상과 연결되며 가장 이상적인 통치는 마치 통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통치라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교육 또한 큰 변화를 맞습니다. 정쟁과 서열 위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각자의 재능과 개성을 존중하는 맞춤형 교육이 실현됩니다. 정감록은 이를 만 가지 재주가 꼽힌다라고 묘사하며
다양성과 창의성이 존중받는 사회를 예고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신뢰의 회복입니다. 정도령이 이끄는 시대의 핵심은 사회 모든 계층과 세대 간의 관계 재정립입니다. 이는 억지스러운 선전이나 강제가 아니라 진정성과 실천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정담록은 이를 마음이 마음을 알아본다라는 구절로 표현합니다. 통해 또한 단순한 국토의 합쳐짐이 아니라 마음의 통합을 통해 완성됩니다. 오랜 세월 쌓인 불신과 적대감이 녹아내리고 같은 민족으로서의 동질성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외세 의존에서 벗어나 자립적 기반 위에서 번영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는 고립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을 바탕으로 세계와 당당히 교류하는 새로운 도국의 질을 의미합니다. 정담록은 새로운 시대의 경제체제 또한 기존의 틀을 넘어선 새로운 방식일 것이라 전합니다. 자본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경제, 다시 말해 돈이 권력이 되지 않는 새로운 체제가 열릴 것임을 정담록은 암시합니다. 이는 단순히 2, 3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세계가 모색하고 있는 개안적 경제 모델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한반도의 변화는 국내에만 머물지 않고 동아시아와 세계 전체의 질서에도 거대한 물결을 일으킬 것입니다. 정도령이 이끄는 변혁은 곧 한 분만의 사건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됩니다. 안정되고 통합된 한반도는 도덕적 권위와 문화적 성숙을 바탕으로 오히려 강대국들에게 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담록은 이를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가르친다 라는 구절로 표현합니다. 한국이 만들어낼 발전 모델은 특히 제3세계 국가들의 희망과 가능성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주적이고 통일된 한반도의 등장은 기존 강대국 중심 질서의 균열을 불러오며 힘의 논리가 아닌 상생과 협력의 원리를 확산시킬 것입니다. 정담록은 특히 한국이 동서양의 가교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전합니다. 이는 동양이 간직해온 정신적 지혜와 서양이 발전시킨 물질 문명이 균형을 이루며 인류의 새로운 문명 모델을 제시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충돌과 대립이 아닌 조화와 융합을 통한 문명의 성숙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한 불안과 혼돈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거대한 전환의 서막일 수 있습니다. 2025년은 한국 민족의 운명을 다룰 중요한 분수령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많은 징후가 다가올 변화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중심에 서게 될 인물이 곧 나타날 것이라는 예언이 전해집니다. 그러나 정담록이 말하는 정도령은 특정한 한 개인이라기보다 우리 모두가 갈망하는 정의와 변화의 상징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한 인물이 아니라 시대 정신이 집단적으로 구현된 화신일 수 있습니다. 다가올 흐름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분열과 대립을 넘어 화합과 통합의 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정담록은 구체적인 실천 지침까지 전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새로움을 맞이할 준비를 할 것,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할 것, 물질적 탐욕을 내려놓고 정신적 가치를 추구할 것, 불의에 굴하지 않고 정의를 외칠 것, 그리고 무엇보다 절망되심 희망을 붙들 것. 어쩌면 정도령은 멀리서 올 구세주가 아니라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실천해야 할 집단적 각성의 상징일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진정한 정도령의 등장은 누군가의 치련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정의를 실천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때 실현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바로 그 성찰과 결단이 요구되는 시간입니다. 과거의 틀에 안주하며 변화를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미지의 시대를 향해 담대히 걸어 나설 것인가. 역사의 큰 물줄기는 이미 새로운 길을 찾아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담록은 경고합니다. 때를 아는 자는 살아남지만 때를 놓치는 자는 멸망한다. 단 한 번 주어진 선택이 개인과 민족의 운명을 갈라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잊혔다가도 다시 소환되는 이 예언서는 지금 한국 사회의 불안과 희망을 비치는 거울로 재등장했습니다. 정치적 불신, 사회적 분열, 경제적 불안정이 고조되는 현 시점에서 정담록 속 구원자의 등장은
단순한 공문서적 기록을 넘어선 집단적 열망의 표현으로 잊히고 있습니다. 학자들과 전문가들은 정담록이 반복적으로 회자되는 현상 자체가 한국 사회가 중대한 전환기에 서 있음을 방증한다고 해석합니다. 특히 이 예언이 권력 교체를 넘어서 가치 체계 자체의 정복과 정신적 혁신, 즉 일종의 천지개벽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현대 사회가 느끼는 한계를 예리하게 짚어낸다고 평가합니다. 한 저명한 여성 무속인은 본지와의 대담에서 정담록을 하늘의 뜻이 담긴 기록인 동시에 오랫동안 민중이 쌓아온 간절한 기도의 청학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녀는 정도량이 반드시 한 죄인일 필요는 없다고 강조합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민심의 기운이 하나로 모일 때 시대는 그릇이 될 만한 인물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연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2025년은 그 에너지가 임계점에 도달하는 해로 누가 정도련이 되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각자가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세우고 정의를 실천할 때 비로소 진정한 구원의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통찰을 전했습니다. 결국 정담록은 단순히 미래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촉구입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분위기는 특정한 상징적 사건과 맞물리며 대중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광복절의 공기가 평소와 달리 묘하게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던 그날, 실제로 한반도의 하늘에서 붉은 빛의 기운이 관측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는 인도의 소년 예언가가 사전에 경고한 현상과 맞아떨어지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단 16세의 나이에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그는 과거 전염병의 발생을 정확히 맞힌 인물로 이번에는 대한민국을 향해 8월 15일을 기점으로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로알르마였습니다. 인도 소년 사르마는 다가오는 8월 29일부터 31일 사이 한반도 상공을 붉게 물들일 전례 없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읽어낼 수 있는 단 300만 명만이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될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당연히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어린 예언가의 말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그의 기록을 추적해보면 세계 각국의 지도자와 투자자들이 그의 발언 하나에 귀 기울이는 이유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2019년 여름, 불과 13살이었던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충격적인 영상을 올렸습니다. 올해 겨울 중국에서 시작된 재앙이 전 인류를 덮칠 것이다. 2020년 3월과 4월 세계는 완전히 멈춰 서게 될 것이다. 대부분은 어린아이의 허세라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3개월 후 우한에서 정체불명의 바이러스가 발견되었고 정확히 그가 언급한 시점에 WHO는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세계는 셧다운에 들어갔고 그의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세부 사안까지 맞아떨어졌다는 점입니다. 감염 경로가 호흡기일 것이라는 경고, 세계 경제가 마비될 것이라는 전망, 그리고 2020년 5월 이후 점차 사망이 완화될 것이라는 주장까지 그는 마치 미래를 다녀온 듯한 정확성을 보였습니다. 이 사건 하나로 그는 국제적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0년 11월 그는 곧 더욱 강력한 변이가 등장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한 달 후 델타 변이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2021년 초 비트코인의 폭등이 한창이던 시기 그는 4월 정점 이후 급락이 시작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4월 14일 사상 최고치를 찍은 후 반토막 났습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그의 경고를 무시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2022년 2월 그는 다시 한번 예언을 내놓았습니다. 3월 북유럽에서 전쟁이 발발하고 세계 식량 위기가 뒤따를 것. 정확히 3주 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곡물 가격이 폭등하며 전 세계가 식량 불안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도 중국 항공기 추락, 나스닥 폭락, 스리랑카 경제 붕괴 등 그의 말과 맞아떨어진 사건은 줄을 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모든 말이 적중한 것은 아닙니다. 시기가 어긋나거나 빗나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세계적 사건 19건 중 82%를 정확히 맞췄다는 수치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정보 기관과 투자자들이 그의 발언을 주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샤르마가 이번에는 한국을 지목했습니다. 아시아나 세계 단위의 흐름이 아니라 특정 국가, 그것도 대한민국을 향한 예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8월 말 한반도를 붉은 빛이 감쌀 것이다. 그것은 5천년 역사의 새 장을 여는 신호이며 이를 알아차리는 자만이 미래의 지역이 될 것이다. 이제 질문은 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언일까? 아니면 우리 민족을 향한 검증된 메시지일까? 샤르마가 한국을 주목한 이유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대 인도의 정성술과 천문주기를 바탕으로 2025년이 특별한 일사년임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해석에 따르면 바로 이제의 한반도는 120년 만에 거대한 전국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1905년 역시 일사년이었던 그때 우리는 일사능력으로 국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샤르마는 이번 주기는 정반대라고 단언했습니다. 빼앗긴 것을 되찾고 상상하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얻게 되는 개혁전의 해가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가 제시한 4가지 예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청년 세대의 집단적 각사. 그는 지금 이 순간 한국의 젊은 세대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파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시위를 하거나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수준이 아니라 오래된 제도와 불평등 구조를 근본적으로 거부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려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깨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샤르마는 한국의 청년들은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중이며 그들의 물결은 곧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둘째, 기적에 가까운 경제적 반전. 그는 2025년 9월을 기점으로 한국이 전혀 예상치 못한 강력한 경제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문화 콘텐츠가 한데 융합하며 두 번째 산업혁명을 이끌고 내년에는 세계 7대 경제 강국의 지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한담의 기적을 일으킨 민족에게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할 도약의 순간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셋째, 8월이 운명을 가르는 운이 될 것. 그는 이번 여름, 특히 8월이 한국의 미래 100년을 결정짓는 관문이 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광복절이 그 시작이었다면 마지막 사흘 29일 31일은 절정의 시기라 했습니다. 그 문턱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 우리 민족의 진로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경고했습니다. 넷째, 남북의 통일과 잃어버린 영토의 기란.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중국 내부의 격변과 국제 질서의 변화 속에서 한반도가 전례 없는 통합의 기회를 맞이하고 반도를 비롯한 역사적 영토 회복의 가능성이 열린다는 예언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는 꿈처럼 들리지만 그는 실제로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변화의 상징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붉은 빛의 형상입니다. 샤르마는 그것이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나타날 현상이며 이 빛이 우리 민족의 집단적 각성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광복절,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지만 특별한 변화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것은 단 하루로 끝나지 않는다. 8월이 끝날 무렵 점점 더 뚜렷하게 드러날 것이다. 붉은 빛의 현상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 현상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샤르마는 영적으로 깨어난 이들이 먼저 그 신호를 감지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붉은 빛은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한 천문학적 현상일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가 맞이해야 할 거대한 집단적 각성의 은유일까요? 광복절을 지나며 한국 곳곳에서 낯선 보고들이 연이어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영상 속에서 강렬한 붉은 기운을 보았다는 이들,
꿈에서 붉은 빛에 둘러싸인 낯선 인물을 만났다는 사람들, 이유 없이 가슴이 뜨거워지며 무언가 거대한 힘이 깨어나는 듯한 체험을 했다는 증언까지,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파동이 민족 전체를 감싸고 있는 듯합니다. 왜 하필 광복절이었을까요? 광복은 단순히 나라의 독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빛을 되찾는 순간 민족의 혼과 정체성, 그리고 미래를 향한 희망을 되살리는 날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같은 날, 한국 가톨릭에서는 성모승천 대축일을 기념합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로 이어지는 날, 물질과 영혼이 조화를 이루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과연 단순한 우연일까? 붉은 빛이 품은 의미는 더욱 깊습니다. 동양에서 붉음은 태양과 생명의 맥박, 새벽을 알리는 여명, 그리고 혁명의 불꽃을 상징합니다. 사르마는 이 붉은 빛이 4가지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고 설명했습니다. 첫째, 억눌린 힘의 폭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민족의 에너지가 깨어난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정고의 빛.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이 강렬한 힘은 혼란과 위험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희생과 불꽃 같은 열차. 새로운 질서를 얻기 위해서는 낡은 것을 기꺼이 버려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새로운 시대의 탄생. 이 빛은 정치, 경제, 영적 차원을 모두 흔들어 놓을 전면적 변혁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그 붉은 파동은 은밀히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이들은 이미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뜨겁게 달아오르며 자신이 거대한 사건의 일부가 되고 있다는 감각. 그러나 이것은 단지 서막일 뿐입니다. 사르마는 8월의 마지막 상을 29일부터 31일 사이에 그 충격이 정점을 찍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때 붉은 형상은 완전한 모습을 드러내며 인류는 그 정체와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르마는 구체적인 이름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다만 몇 가지 단서를 남겼습니다. 기존 질서를 무너뜨릴 존재,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할 존재,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 같은 존재. 이 힌트를 종합하면 4가지 가능성이 떠오릅니다. 첫째, 혁명적 지도자의 등장. 그 인물은 기존 정치판의 진보, 보수 구분을 무의미하게 만들며 낡은 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길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은 이미 오래된 정치의 소모점에 지쳐 있으며 완전히 새로운 리더십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둘째, 청년 지도자의 부사. 20대 혹은 30대의 젊은 인물이 카리스마와 통찰력으로 세대 전체를 깨우며 단순한 운동가가 아닌 시대적 상징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붉은 정상의 또 다른 모습은 청년 지도자의 부상일 수 있습니다. 그는 디지털 세대의 언어로 자유롭게 소통하고 청년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며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제시할 존재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작은 연대들이 오프라인의 물결로 번져나가고 있는 지금, 그 중심에서 세대를 깨우는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정제 혁신가의 출현입니다. 재벌 중심의 낡은 구조를 뒤집고 부와 기술, 그리고 공동체 정신을 조화시킬 천재적인 지역가 혹은 사상가일지도 모릅니다. 암호화폐, 인공지능, 메타버스와 같은 신기술은 이미 낡은 금융체제를 흔들고 있으며 스타트업 생태계 속에서 싹트는 혁신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 인물은 단지 부의 축적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풍요를 누리는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가능성은 영적 지도자의 탄생입니다. 종교의 벽을 넘어 모든 한국인의 영혼을 깨우는 스승. 물질만능주의에 지쳐버린 이 시대에 그는 삶의 본질을 되놓고 개인의 각성을 통해 사회 전체를 변혁시킬 수 있는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최근 폭발적으로 늘어난 영산과 영섬에 대한 관심 역시 이 흐름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 네 가지 중 하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모든 특성이 하나로 모인 존재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치적 비전, 청년의 열정, 경제적 혁신, 영적 깊이, 그것이 한 사람일 수도, 수많은 사람들의 연대일 수도, 혹은 복합적인 변화의 물결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르마는 형상이라는 모호하지만 상징적인 표현을 남긴 것일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다가올 변화가 충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충격은 파괴가 아니라 재탄생이며 사르마는 이를 신성한 혁명이라 불렀습니다. 아이의 탄생이 산통을 동반하듯 나비가 되기 위해 애벌레가 자신을 녹이듯 새벽이 오기 전 가장 짙은 어둠이 찾아오듯 우리 앞에 놓인 충격 또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사르마는 이 충격이 정치, 경제, 사회, 영성의 네 영역에서 동시에 폭발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먼저 정치적 충격. 부패한 기득권이 무너지고 좌우의 대립이 무의미해지며 국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체제가 열릴 것입니다. 이미 시민들은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성은 멈출 수 없는 흐름이 되어 거대한 변혁의 시작을 알릴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거짓에 속지 않습니다. 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며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깨어난 시민들의 눈빛은 날카롭고 젊은 세대들은 투표장에서, 온라인에서, 그리고 거리 위에서 자기 목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기성 정치가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 집단적 각성의 힘입니다. 경제의 충격은 더욱 드라마틱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재벌 중심의 낡은 구조가 무너지고 부동산을 향한 맹목적 집착이 사라지며 완전히 새로운 부의 순환 시스템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붕괴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번영의 시작입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문화가 세계를 주도하고 청년들의 창의력이 불꽃처럼 터져나오며 모든 세대가 함께 누리는 경작. 사르마는 이를 환당의 기적을 넘어선 영혼의 기적이라 불렀습니다. 사회적 충격 또한 피할 수 없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무너지고 정진만을 강요하던 분위기가 사라지며 서로를 적대시하던 사람들이 다시 손을 맞잡기 시작할 것입니다. 호미김단의 정신이 되살아나고 공동체의식이 회복되며 나눔과 배려가 일상이 되는 사회, 자발적 봉사와 기부, 그리고 서로를 돕는 작은 이야기들이 이미 곳곳에서 움트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근원적인 변화는 영적 각성입니다. 한국인의 의식이 한 단계 도약하여 집단적으로 깨어나는 현상. 더 이상 물질적 성공이 삶의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내면의 평화를 찾으며 우주적 진리와 연결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동양의 지혜와 현대 과학이 만나는 지점, 영상과 수행이 일상이 되고 깨어난 영혼들이 공명하며 새로운 차원의 의식이 열립니다. 만약 이러한 변화가 동시에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사르마가 경고했던 거대한 충격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갈망하던 변화이며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붉은 빛이 가장 강렬하게 타오르는 8월의 마지막 사흘, 우리는 새로운 한국의 탄생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올해가 바로 을사년이라는 사실을 120년 전 1905년 을사의 치욕은 모든 것을 빼앗기던 해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이름의 해에 역사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잃었던 것을 되찾고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영광을 준비하는 해, 이것이 과연 단순한 우연이다. 사르마는 시간은 직선이 아니라 나선형으로 흐른다고 했습니다. 같은 자리에 다시 돌아오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는 것. 1905년의 어둠이 있었기에 오늘의 각성이 가능하고 과거의 눈물이 있었기에 지금의 빛은 더 찬란하게 빛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을사년은 또한 뱀의 신입니다. 허물을 벗고 새로 태어나는 동물처럼 우리 민족도 낡은 법칙을 벗어던질 때가 왔습니다. 식민의 상처, 전쟁의 트라우마, 분단의 아픔, 그 모든 껍질을 벗을 때
우리는 더 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물론 사르마의 말이 절대적인 진리는 아닙니다. 그의 예언 중 일부는 어긋나기도 했고 시기가 빗나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강조했습니다. 예언은 확정된 미래가 아니라 가능성이며 인간의 의지와 선택이야말로 미래를 바꾸는 열쇠라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며 서로를 사랑하고 돕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혁명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무언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변화를 갈망하는 심자,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열망,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믿음.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붉은 빛일지 모릅니다. 예언이란 단순히 미래를 말해주는 언어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희망을 품게 하며 더 나은 내일을 꿈꾸게 한다면 이미 그 자체로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증기해야 하는가? 사르마의 말이 현실이 되든 그렇지 않든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입니다. 붉은 빛을 그저 하늘에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곧 그 빛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준비는 내면의 정화입니다. 매일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자신과 마주 앉아 호흡을 고르고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두려움과 분노를 흘려보내고 사랑과 감사로 심장을 채우는 일. 그래야 다가올 강렬한 에너지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마련됩니다. 변화는 언제나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변할 때 세상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준비는 작은 실천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보입니다.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때 망설이지 않고 손을 내미는 것, 그 작은 행동이 혁명의 씨앗입니다. 쓰레기 하나를 줍고 따뜻한 말을 건네며 누군가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 그것이 쌓여 거대한 물결을 이룹니다. 수백만 명이 동시에 선한 행동을 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기적 아니다. 세 번째 준비는 연결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꿈을 꾸고 같은 희망을 품은 사람들이 전국 곳곳에 존재합니다. 서로를 찾아내어 손을 맞잡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가리지 않고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끌림,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 그것이 바로 붉은 빛의 네트워크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붉은 빛의 정체란 무엇일까? 특별한 인물 한 사람의 출현이 아니라 깨어난 의식들이 모여 일으키는 집단적 각성의 에너지일지도 모릅니다. 한 명이 아니라 수백만 명이 동시에 빛날 때 나타나는 현상. 사르마가 본 것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한국의 얼굴일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올 8월 29일, 30일, 31일, 겉으로는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의식과 영혼은 이미 거대한 변화를 증기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이미 거대한 전환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집단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흐름을 가장 먼저 감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공기의 결이 바뀌고 에너지가 달라지며 무언가 새로운 서막이 열렸음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바로 그 변화의 300만 명 중 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어떤 힘이 당신을 이곳으로 이끌었고 지금이 바로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선택은 이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관객으로 머물 것입니까? 아니면 무대 위의 주인공으로 나설 것입니까? 미래는 누군가가 써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창조하는 서사입니다. 붉은 빛의 시대, 그 창조의 불길을 우리는 함께 피워 올려야 합니다. 저널리스트 관점에서 본 평가와 분석,
인도의 젊은 예언가 로안 샤르마가 전한 대한민국 8월 예언은 단순한 흥미거리를 넘어 2025년 한국 사회가 마주한 불안과 갈망을 음측적으로 드러내는 사회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의 발언이 대중의 관심을 사로잡는 이유는 단순한 신비담을 넘어선다. 과거 예언의 높은 적중률, 120년 주기의 을사년이라는 역사적 서사, 그리고 붉은 빛이라는 초월적 상징이 조합해 현재의 혼란을 새로운 시대의 신호로 재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예언이 사회적 불안이 클수록 더욱 강한 파급력을 지닌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동시에 사르마의 화두, 청년 세대의 각성,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영성의 회복이 이미 한국 사회의 중요한 담론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는 그의 메시지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일종의 거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여러 방송에서 신뢰를 얻은 한국의 저명한 여성 무속인은 본지 인터뷰에서 이렇게 해석했다. 선현이 본 붉은 빛은 내부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DNA 속에 각인된 열정과 신령의 에너지가 폭발하는 순간을 의미한다. 그녀는 역사 속에서 국난을 맞을 때마다 초인적 힘으로 위기를 돌파해온 한국인의 집단 지역을 강조하며 이번 예언은 억눌린 민족적 힘이 다시 깨어날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라고 설명했다. 특히 선택받은 300만 년이라는 상징에 대해 그녀는 그것이 특정 인물을 지목하는 개념이 아니라 새 시대를 열고자 하는 순수한 열망을 가진 영혼들의 임계치라고 풀이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예언이 맞느냐 틀리느냐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계기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자기 삶과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깨어나느냐는 것이다. 결국 인도의 예언과 한국의 영적 통찰은 하나의 메시지를 향한다. 다가올 8월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민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 변곡점이며 그 열쇠는 외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이다.